자, 종양을 품고 쓰는 편지. 이 전체 하나의 슬라이드가 문장을 포함한 슬라이드가 10개가 있는데 슬라이드가 하나하나 엮여서 하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 종양을 품고 쓰는 편지입니다. 암세포를 품고 쓰는 편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종양의 메타포 얘기했었죠. 어떤 의미인지. 20년 동안 나는 피를 흘리지 않았다. 나를 지금 좀먹는 병은 메마르고 피도 없고 느리고 차가운 세턴이 보낸 병이다. 이 세턴은 농업의 신이죠.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러한 병을 잉태했다는 것. 이 냉혹하고 추잡한 종양을 잉태했다는 것. 이게 제국주의 후예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종양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냉혹하고 추잡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 오래 살았다. 불로 죽는 것이 내게 남겨진 유일하게 품이 있는 죽음이다.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 가는 실이 타듯 활활 타고 이 은밀한 동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직 써먹지 못한 거칠고 작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움츠리는 걸 느끼는 것. 불에 타 없어지고 제거되어 세상을 깨끗하게 남겨주는 것. 기괴한 발육, 유산. 주어진 기간을 넘었다는 표시. 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다. 백인이 지배해온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1980년대에 쓰여졌다는, 1990년. 그러니까 아직 아파르테이트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 쓰여졌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이 텍스트가 생산된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파르테이트가 인종차별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이 나라는 암세포를 품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불에 활활 타서 사라지고 세상을 깨끗하게 남겨둬야 할 그 무엇이라는 거지. 그리고 불을 위한 시간, 종말을 위한 시간, 잿더미에서 무엇인가 자라야 할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사라지고 잿더미 위에서 뭔가를 자라나야 할 시간이다. 이 몸은 그러니까 커런이라는 이 화자의 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메타포를 읽어도 크게 잘못이 아니겠죠. 뭔가 걷잡을 수 없는 암세포가 번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러면 종양이라는 메타포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됐네요. 너도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다. 딸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니? 나는 암에 걸렸다. 평생 참아왔던 수치심이 누적되어 암에 걸렸다 그랬잖아. 확 이해가 갔죠? 앞에서 수치심의 윤리학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암은 그저 이 의학적인 암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심이 쌓여서 누적되어 암에 걸렸다. 암이란 그렇게 생기는 거다. 자기 혐오감이라고 했잖아. 자기 혐오감 때문에 몸이 악의를 띠고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 암이라는 거다.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백인으로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별일 없이 살아온 내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다는 거지. 이게 수오죠, 수오. 그것이 내 암세포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다. 이건 다 불태워지고 이 땅 위에서, 이 잿더미 위에서 뭔가가 새롭게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야, 멋지지 않아요? 응? 소설 이 정도는 써야지. 그러니까 처절하게 자기 비판을 감행하는 겁니다. 윤리는 이 시점에서야 설득력이 있는 거죠. 진정성이라는 건 이쯤 돼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커런 부인에게 어느 날 친입자가 퍼켈이라는 홈리스가, 노숙자가, 주전뱅이가 온갖 냄새를 다 풍기면서 개새끼 한 마리 데리고 옵니다. 늘 개가 있어요, 옆에는. 이 개가 대단히 명민해요. 명민합니다. 여기 이 친입자가 들어오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르죠. 다릅니다. 친입자가 들어오면서 이 커런이라는 우리 소설의 화자의 사고의 폭과 깊이도 달라지겠죠. 이 기이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이 큰 집에 사는 늙은 여자와의 일화가 끝나면 그에게 다음에 다가올 것은 무엇일까? 그게 궁금했다. 이게 둘의 포옹으로 끝납니다. 이 소설이. 미리 말씀드리면은 둘의 포옹으로 끝납니다. 이건 야만인을 기다리며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치안 판사와 그 흑인
유색인 여성과의 포옹하고 비슷해요. 계속 그 장면 보면은 상처 입은 발을 이렇게 계속 닦아주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뭐랄까, 요즘 신부들이 이렇게 세족식 하는 거 있죠. 그걸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이 퍼케일의 모습입니다. 장애가 있는 한쪽 손, 매듭을 묶는 기술도 다 잃어버린 선원이 이 사람입니다. 더 이상 기민하지도 않고 더 이상 품위도 없고 항로의 중반에 다다른 인생, 인생의 중반에 다다른 사람, 아내도 없는 인생, 외로운 인생, 스톡시랄린, 외로 막대기. 아마 그쪽 아프리칸스라 그러죠? 그쪽 네덜란드어인데 이쪽 보어인들이 쓴 네덜란드어. 우리 같은 백인이라도 본국의 백인과 식민지 백인 달라요. 스페인 본국에 사는 백인하고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백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 포르투갈 본국에 사는 백인과 브라질 본국의 백인 다르죠. 그래서 주왕 5세인가요? 주왕 5세인가는 브라질로부터 독립선언을 해요. 난 니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해서. 이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언어, 스톡시랄린 그쪽 언어 같습니다. 보어인들이 쓰는 네덜란드어. 외로운 막대기. 텅 빈 들에 꽂힌 하나의 막대기. 오직 하나의 외로운 영혼. 누가 그를 지켜줄 것인가. 처음에는 개인간, 덕맨인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개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퍼케일은 딱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죠? 고통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들, 흑인들의 초상이죠. 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너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자,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주민증이 있는데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주민등록법을 만들어 주민증을 발급하는 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허가증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허가증을 못 받은 채로 탈출하는 얘기가 마이클 K 얘기입니다. 이 주민증 사진을 보면 사진 속의 그는 컴컴한 감옥에서 잡아채어 눈부신 빛으로 가득한 방 안으로 밀어 넣어져 벽이 떠밀려지고 똑바로 서 있으라는 고함 소리를 듣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강탈한, 강제로 빼앗은 형상. 사진 속의 그는 흐릿한 모습으로만 사진에 나타나는 반쯤 신화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명되지 않은 존재들 중 하나. 증명되지 않은 존재들 중에 하나처럼 보인다는 거죠. 투명인간이죠. 이 투명인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투명인간의 계보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이 투명인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인간과의 동거입니다. 저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얘기들 곳곳에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표하는 이 퍼케일과 함께 동서 또는 동거하면서 식민자 여성의 고백은 진정성에 더욱 가까이 육박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둘이 사는 과정들을 이제 편지로 쓰겠다 하면서 따르게 쓴다 그랬죠. 이 편지의 의미가 뭐냐? 이 편지라는 형식을 택할 때는 아까 고백이 폭력적일 수도 있다 그랬죠. 진정성이 없으면 정말 폭력으로 화하는 게 순간입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진실하게 써야 되는데 그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퍼케일과의 동거였던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그 온갖 악취들과 함께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내 고민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하는 거니까 더 가깝게 와닿았겠죠. 딸과 엄마의 얘기의 방식을 저는 이해 못합니다. 저는 몰라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그 신비한 영역이 엄마와 딸의 싸움과 대화입니다. 그 기기묘묘한 차원이어서 저는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3학년 수업인가요? 거기 맨 마지막 수업을 그 책을 김혜진이죠?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를 했는데 학생들의 에세이가 눈부십니다. 자기들의 얘기니까 자기들의 그 얘기를 쓰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자신이 있어요.
절절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어찌할까? 이런 거예요. 핵심적인 게.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면서도 없으면 못 사는 관계고. 참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범접하지 못할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게 좀 눈에 띕니다. 자, 보세요. 이 글은 누구한테 쓰는 걸까? 이 글은 너한테 쓰는 것이지만 너한테 쓰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결국 나한테 쓰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너한테 말이다. 너는 나의 고뇌, 나의 수치심, 나의 혐오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으로 탈주해 산다고 해서 그게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이 편지를 그런데 누구에게 부탁하냐면은 내가 죽고 나거든 이 편지를 딸에게 붙여주시오. 내가 우표랑 다 붙여놓을 테니까 우체국에 가지고만 가면 됩니다. 그 부탁의 대상이 포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경유하지 않으면 이 편이 도착하지 못하죠.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흑인 남성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흑인 남성이 무시해버리면은 이 편지는 딸에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편지들을 하면서 여기 퍼켈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내 딸의 유산이에요. 유산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내가 내 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고, 이 모든 것 핵심이 뭐라고요? 수치심이라고 했죠. 내 딸이 받을 모든 것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그걸 뜯어 읽는 걸 원치 않아요. 이건 백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지. 당신들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벗어나 있다고, 떨어져 있다고 이게 잊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딸에게 하는 말 들어볼까요? 이 편지가 끝나면 너와 함께 남겨지게 될 것이 나의 영혼인 것처럼 내가 편지를 쓰는 대상은 너의 영혼이다. 너의 저 깊은 영혼에게 나는 편지를 쓰는 것이다. 고치로부터 날개를 파닥이며 나온 나방처럼 나는 네가 편지를 읽으며 그걸 희미하게나마 보았으면 싶다.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는 나의 영혼, 하얀 나방, 죽음을 맞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진실할 수밖에 없을 거겠지. 그러니까 진실성의 장치들 곳곳에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만약 네가 이 말들을 읽게 되면 이 말들이 네 안에 들어가서 새로이 숨을 쉬게 될 것이다. 이 말들은 내가 계속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말들은 내가 계속 살아가는 방식이다. 옛날에는 네가 내 몸속에 살았었다. 너를 잉태했었다. 이 말이겠죠. 내가 내 어머니의 몸속에 살았듯이 말이다. 내가 내 어머니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죽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내 어머니는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 내 어머니가 물려준 게 내 안에 그대로 있다. 그런 것처럼 나도 네 안에 살아있으면 싶다. 나도 네 안에서, 내 딸인 네 안에서 내 영혼과 함께 살아있으면 좋겠다. 내 영혼의 실체는 이런 것이다. 수치심에 치를 떠는 이 딱한 영혼을 보아다오. 이거죠. 네. 안 어렵죠? 오늘 강의 잘하네. 그런가요? 안 읽었어도 속속 들어오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읽었어도 속속 들어오는 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하고 자기 혐오에서 못 벗어날까? 왜 이 이야기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땅이 그래요. 피의 강물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의 강물을 마시고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땅이 이곳이라고. 그리고 남아프리카와 결혼한 우리들은 남아프리카 사람이 된다. 추하고 음산하고 무감각하고 살아있다는 유일한 표시는 화가 났을 때 번쩍이며 밖으로 드러나는 송곳니뿐인 남아프리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타자화했던, 부정적으로 타자화했던 저 흑인들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게 아니죠. 남아프리카, 죽을 날을 기다리며 출입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성질이 더러운 늙은 사냥개. 나라 이름으로서도 얼마나 무미건조한가. 그들이 새 출발할 때 나라 이름을 새 것으로 바꿨으면 싶다. 이런 바람을 담고 있죠. 언젠가는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 가장 빛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헌법적적 구정물을 뒤집어 쓴 암탉 같은 몰골을 한 늙은 미치광이 자기예요. 자기가 지금 흑인 아이들이 죽었다고 몸부림치니까 그 경찰, 백인 경찰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년 보듯이 본단 말이야. 거기에 항변하는 겁니다. 독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저 시체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니까 흑인이 무슨 인간이라고 물건도 못 대는데 왜 당신 do gooder 이런 말을 써요. 이런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번역은 공상적 개량주의자 이랬는데 당신 착한 사람이야? 좋은 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비아냥거려요. 비아냥거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에 흠뻑 젖어 구정물을 뒤집어 쓴 암탉 같은 몰골을 한 늙은 미치광이 공상적 개량주의자. 그들이 맞을까? 그 경찰관들은 애들이 나는 공상적 개량주의자일까? 그래 나는 미쳤다. 그러나 그들도 미쳐있다. 우리 모두는 악마에 사로잡혀 미쳐 날뛰고 있다. 빨간 글자 보세요. 광기가 왕자에 오를 때 이 땅이 누가 오염되지 않겠는가? 이 광기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미치지 않겠는가? 그 이상한 놈이 왕자에 앉아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심과 모욕감과 고통 겪지 않겠는가? 이렇게입니다. 광기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남아프리카가. 그래, 너희들이 날 미쳤다고 하는데 내 이렇게 미치면 안 되니? 이라고 반문하는 거죠. 이 남아프리카 땅은 광기가 왕자에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 광기에 다 전염되고 오염됐다는 거죠. 이 땅에서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제 철의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광기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아이들도 철이 되고 뭔가 뾰족한 것으로 무장하게 되고 이 분노, 폭력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이 바로 이 남아프리카 땅이라는 거죠. 철의 아이들, 나는 생각했다. 플로렌스 자신도 철과 다르지 않다. 철의 시대. 무력과 무력이 부딪히는 시대. 폭력과 폭력이 부딪히는 시대. 불모의 시대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시대. 오가고 날아오는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은 청동의 시대. 그러한 순환주기에 거꾸로 돌리면은 철의 시대에서 청동의 시대, 그다음에 은의 시대가 와야겠죠. 그다음 순환주기의 차력의 시대, 흙의 시대 같은 더 부드러운 시대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 철의 시대를 그리워해요. 마이클 K에서는 작은 정원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국민국가라는 폭력적인 장치로부터 벗어난 삶을 꿈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스파르타 부인, 스파르타의 그 여성들 있죠? 되게 아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는데 혈안이 돼 있는 여성들입니다. 철로 된 심장을 갖고 국가를 위해 싸울 아들들을 낳는 스파르타 부인. 우리는 그들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살아서 방패를 들고 오든 죽어서 방패에 실려오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철의 시대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가슴은 이 모든 것에서 어디쯤에 있는 걸까? 나의 유일한 자식은 수천 마일 떨어진 안전한 곳에 있다. 자기 딸은. 그리고 곧 나는 연기와 재가 되겠지. 죽어서. 그렇다면 어린 시절이 멸시당하고 아이들에게 서로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하고 주먹을 망치처럼 공중에 들어올리는 걸 가르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란 말인가? 이 시간은 정말로 땅에서 부풀어 오른 잘못 태어나고 기괴한 시간을 벗어난 시간이란 말인가? 남아프리카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귀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먹을 망치처럼 공중에 들어올리는 걸 가르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결국 보세요. 철의 시대를 도래하게 만든 건 화강암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었던 말인가. 보호인들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한테는 푸어 트래커들, 네덜란드계 백인 탐험가들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수세대에 걸친 푸어 트래커들이 있지 않았던가.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입술을 꼭 다물고 애국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조국을 위해 죽겠다고 맹세하는 아프리카너 아이들이 있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보호인들이에요.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게 애국심이라는 광기에 대해서도 통렬한 비판을 하죠. 온스 살 리버, 이것도 그쪽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조국을 위해 죽고 살리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냐. 이 애국심이 가장 광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레프 톨스토이였습니다. 이 톨스토이 후반기 사상의 핵심이 반전, 비전론이거든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자신이 밭을 갈죠. 그죠? 밭을 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이 레프 톨스토이의 영향을 정치적 실천으로 옮긴 게 간디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19세기 말의 초절론자들, 에머슨, 또 누구 있습니까? 그 월든 쓴 사람 누구죠? 소로,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죠. 이게 비폭력 저항운동을 시작한 사람의 맨 앞에 톨스토이가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얘기한 게 애국심만큼 광적이고 폭력적인 감정이 없다고 얘기하죠. 이게 전체주의를 낳고 사람을 지옥의 시간으로 다 밀어넣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훈련, 일, 복종, 자기 희생이라는 낡은 통치 방식, 죽음의 통치 방식을 아이들, 때로는 운동화끈을 묶지도 못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백인 열성당원들이 아직도 있지 않던가. 요즘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 참 우울하죠. 이 프랑스도 국민전선, 이 극우 세력이 일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죠.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슬로건이 이거죠. 이겁니다. 조국을 위해 죽고 살리라. 저 소수자들 다 추방하라 이거죠. 미국의 트럼프, 프랑스의 이제 극우 정당,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볼만합니다. 한국은 얘기 안 할게요. 한국 살기 좋은 나라니까.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한국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잖아요. 여기 광기 같은 거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 그렇게 야릇한 표정을 지으십니까? 이 무슨 악몽이란 말인가? 우리는 악몽을 꿈꾸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악몽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왔고 살고 있다는 거죠. 철의 시대. 이 철의 시대의 희생자가 바로 15살 먹은 베키와 존이라는 거. 이 핵심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 소설의 전체를 끌어가는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죠. 화자이자 주인공인 커런 부인의 내적 의식의 변화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게 핵심 사건이겠죠. 그 사건이 바로 이 두 아이의 죽음입니다. 이게 철의 시대가 첨예하게 충돌한 지점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철의 아이들이란 말이 나왔죠. 이 철의 시대에 죽어나간 아이들입니다. 너무 심하게 배를 맞지 않도록 5구의 시체는 벽 쪽으로 반드시 눕혀져 있었다. 가운데 있는 시체는 플로렌스의 아들 베키였다. 이제 여기에서 못 벗어나죠. 이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연으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별일도 안 했는데 의심을 하고 백인 경찰이 총을 쏜 거죠. 그는 아직도 회색 플란넬 바지, 하얀 셔츠, 밤색 스웨트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발은 맨발이었다. 눈은 감기지 않고 노려보는 듯했고 입도 벌어져 있었다. 비는 이곳만이 아니라 죽음을 맞을 때 그들이 있었던 어느 곳에서도 그와 그의 동료들을 몇 시간 동안이나 때리고 있었다. 그들의 옷, 그들의 머리칼은 납작해져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모래알이 들어가 있었다. 그 입에도 모래가 들어가 있었다. 근데 이게 자신의 고통이 그대로 반복되죠. 자기가 쓰러졌을 때 이게 금리 사건인데, 금리빨 사건. 아이들이 와서 입에 막대기를 넣고 모래를 넣고 해요. 이 커런 부인이 쓰러져 있을 때 나중에 퍼켈한테 물어보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금리가 있는지 찾은 거였다고 얘기를 하죠. 금리빨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원주민 아이들, 그 흑인 아이들은, 백인 여성들은 의례 금리빨을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통을 가했던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또 추락이라는 소설과도 함께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아이들은 우리 저쪽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쪽 소설 읽어도 그렇지만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적개심으로 무장을 하죠.
그죠? 적개심은 무장하나입니다. 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 서양에 대한 적개심은 무장하나죠. 우리 신의 전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는 거의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어야 됩니다. 무엇이 저 아이를 저렇게 키웠는지. 그러니까 주저하는 근본주의자 같은 소설들을 읽다 보면은 그 질문들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구가 발신하는 소식들만 소비하기 때문에, 정보들은 소비하기 때문에 서구의 관점에서 봅니다. 근데 그들 관점으로 볼 수는 없을까? 그들 관점으로 보는 중요한 채널이 아마 소설일 수 있죠. 여기서도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 커럼이라는 여성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머리를 이리저리 뒤척였다. 베개에 묻은 감지 않은 길쭉한 흰 머리칼. 플로렌스의 방에서 점점 짙어져간 어둠 속에서. 이게 베키가 죽었을 때의 그 상황을 상상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존이 죽었을 때 이 존이 지금 플로렌스의 방에 뭔가를 감춰놨어요. 무기 모양이죠. 그걸 찾으러 온 것 같아요. 그걸 알고 경찰이 와서 습격을 해서 죽인 거죠. 그걸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폭탄 혹은 뭔가를 손에 들고 흐릿하지 않은 또렷또렷한 눈을 크게 뜨고 이제는 생각하며, 아니 생각 이상의 것을 하며 뭔가를 마음속에 그리며 누워있을 아이. 불같은 꽃이 펼쳐질 때 연기 기둥이 올라갈 때를 그리고 있을 아이. 부적처럼 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을 아이. 이 15살 먹은 아이. 왜 이 아이를 이 지경으로 내몰았는가? 이걸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엾은 아이. 어딘가에서 눈물이 솟아 내 시야를 가렸다. 옛날 같으면 정원사가 되어 뒷문가에서 잼 바른 빵을 점심으로 먹고 깡통에서 물을 마실 운명이었겠지만, 이제는 모욕을 받고 다친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조롱당한 사람들을 위해 남아프리카의 모든 정원사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가엾은 존이라는 아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존이라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베키의 죽음과 존이라는 그 베키의 친구의 죽음이 우리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커럼 부인의 사유를 이끄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죠. 왜 이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고 참 말은 쉽게 하는데,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이 얘기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를 좋아하고 간디를 좋아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중심에 있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처한 상황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죠. 맙소사 그런 사람들과 동행이라니.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은 이 아이들까지 폭탄을 들고 나서는 이 위기 상황이죠. 철과 철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망명을 떠나지. 그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작가는 아히만을 떠올려. 아히만. 여기 바비와 아이크만 이랬죠. 이건 아히만입니다. 예루살렘에 아히만 있죠. 이 아히만 사람이 바비 인형을 좋아했대요. 자기 아내를 바비 이랬던 모양인데, 이런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벌레들이 다 파먹은 배처럼 가라앉을 게 너무나 분명한 이런 시기에, 나라가 혼란스럽죠. 이런 시기에 호주머니에 다이아몬드를 가득 넣고 백인들이 취하는 행보입니다. 조용한 시골에 은신처를 마련하려고 이 나라를 떠나는 테니스 선수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테니스를 잘했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부정직한 브로커들과 장군들 속에 내가 살짝 끼어든다면 무슨 염치가 있으랴. 나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백인이니까 여기 다이아몬드 가장 많이 난 나라잖아요. 다이아몬드 몇 알 넣고 여기 떠나서 딴 데 가서 폼나게 살면 되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끼어든다면까지 얘기해놓고 그게 무슨 염치가 있을 것인가. 또다시 수치심하고 이어지죠. 파라과이에 있는 그들의 땅에서 남녘 하늘 밑에서 석탄불에 스테이크를 익혀 먹으며 옛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떠나온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래를 부르다가
나이가 너무 들어 손자들과 공손하게 모자를 손에 들고 있는 하인들이 침대 밑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죽기를 기다릴 G 장군, M 장관, 고위층들이지.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얘들은 다 도망갑니다. 안 죽어요. 뒤에 명문장을 보겠지만은 전쟁이란 늙은 것들이 대의명분을 앞세워서 젊은 것들을 죽음의 터로 보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G 장군이고 M 장관이고 무슨 Y 뭐고 얘들이 죽을 리가 없어요. 다 떠납니다. 어마어마한 돈가방 들고. 여기 이 고통을 다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여기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파타고니아에 사는 아프리카너들과의 또 아프리카너들, 보호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많이 간 모양의 남미. 이 남미가 이런 곳입니다. 이 나치의 후예들도 이 남미 쪽으로 많이 갔죠. 파타고니아에 사는 아프리카너들과의 이 이주 생활에 합류하는 파라과이의 아프리카너들. 다 도망갑니다. 올챙이 배가 나온 혈색 좋은 남자들, 뚱뚱한 여자들, 거실벽에 걸린 수집된 총들, 로자리오에 있는 금고들, 바비와 아히만의 아들, 딸들과 서로 방문하면서 보내는 일요일 오후.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살인 청부업자들, 고문자들, 살인자들. 이 자들하고 내가 동행해야 하겠는가? 여기에 윤리적 감각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볼 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수치심을 잘 감당해야죠. 감당해야 한다는 게 작가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연기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전력을 다해도 거기에 반밖에 관심을 쏟을 수 없다. 나의 진짜 관심은 모두 내적인 것들이다. 사물에 관한 것, 말에 관한 것, 나의 몸속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에 적합한 말에 대한 것이다. 수치스러운 것이다. 세상이 저렇게 연기에 휩싸여 있는데 나 혼자 어떤 말을 쓸까 고민한다는 것, 수치스러운 일이다. 나한테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데 당신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퍼켈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이 삶에 빨리 종집을 찍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다음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죠? 이런 원망도 할 만하죠. 왜 내가 이 시대를 뛰어넘기를 바라는 거죠? 왜 내가 이 시대를 극복하길 바라는 건가? 이 시대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그게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나 하나의 잘못 때문이야? 나는 아니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내가 백인 되기를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줬나? 아니잖아. 근데 왜 내가 이 수치심을 다 감당해야 되느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법도 하죠. 이 치욕의 구렁텅이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자신을 끄집어내야 하는 일이 왜 나한테 늙고 병들고 고통으로부터 몸부림치는 나한테 남겨진 거죠. 이게 또 작가의 운명이라면 운명이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작가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걸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굴복하면 갑자기 세상이 평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하나의 삶에 안도하면서 편안하게 살기로 마음먹으면은 세상이 그냥 평범하게 되는 거다. 그대로 흘러가는 거다. 안개 휩싸인 채. 철들이 부딪히면서. 안도감을 느끼면 나는 일상으로 돌아오죠. 나는 그것에 탐닉하게 되고 일상적인 편안함에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되죠. 어린아이처럼 수치심을 모르게 되는 거죠. 수치스럽다는 것을 모르는 수치스러움. 그것이 내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한국 문학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국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끝까지 싸운 사람은 윤동주밖에 없다 그랬죠. 그 나머지는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 뭐 정치든 예술이든 뭐든 인간은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잘못을 하니까 또 인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못을 알아채면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이 부끄러움의 윤리가 무너진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아예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뭔 짓을 해도 에이 나만 그런 거야?
이러고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지. 이 부끄러움의 윤리가 무너진 사회는 바른 상식적인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의 극한에 지금 우리 사회가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부끄러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온갖 역사를 왜곡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죠.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이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타전해온 이 문장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절절하게 와닿을 줄이야. 이게 문학의 힘이기도 하죠. 그 특수성이 보편성으로 스며드는 장면들입니다. 됐죠? 수치스럽다는 것을 모르는 수치스러움. 이거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문학의 몫이기도 하죠. 또 문학의 힘이기도 하고. 이런 문학들이 많이 나올 때 그 사회가 항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더 고약한 질환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문학입니다. 이게 인문학이고. 근데 문학이나 인문학을 어떻게든 밟으려고 그러니 싹이 자라지 못하게 성가시거든. 우리 항체가 들어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냥 수치스러움을 모른 채 수치스럽게 살겠다는 거지. 이게 수치스러움과 윤리가 이 소설의 제가 보기에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크게 봐서 그래서 수치심에 대한 고해예요, 고해. 퍼케이를 경유해서 그 상처받은 신체인 퍼케이라는 흑인 홈리스를 경유해서 딸에게 바치는 고해입니다. 그리고 이걸 최고이자 최대 마지막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거죠. 범죄는 오래전에 저질러졌어요. 얼마나 오래전이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1916년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건 분명해요. 너무 오래전이어서 나는 그 속에서 태어났던 거죠. 자기가 태어난 해내인 모양이죠. 그건 내가 물려받은 유산의 일부예요. 그건 나의 일부이고 나는 그것의 일부예요. 우리 역사의 일부일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 젊은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이럴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인데 왜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상들이 저지른 이 착취, 약탈 행위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나 이런 건 전혀 모르죠. 즉 간접적으로 역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좋은 역사든 그렇지 않은 역사든 우리의 유산은 분명하죠. 근데 어떤 유산에 초점을 두느냐가 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중요한 좌표가 되죠. 모든 범죄처럼 그것도 값을 치렀어요. 나는 그것을 수치심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수치심을 영어로 뭐라고 했던가? shame이라고 해요? 나는 끊임없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수치심으로 갚아야 한다. 그래야 이걸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치욕적인 삶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는 곳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맞는 것으로 말해요. 자기 처벌이죠. 우리 까라마조프에서 봤던, 드미트리를 통해서 봤던 거죠. 고통을 통한 정화, 자기 처벌의 방식이라고 했죠. 내가 치욕적인 죽음을 맞음으로써 수치심으로 나는 갚아야 된다. 나는 나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범죄는 내 이름으로 저질러졌어요. 백인의 이름으로. 그죠? 나는 때때로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어요. 당신도 그걸 봤지요. 분노의 대상만큼이나 어리석은 수치스러운 분노 말이에요. 흑인들을 향해서 아우 더러운 놈들 이렇게 저 범죄자들 누가 저들 저렇게 몰아세우고 저렇게 만들었는가 문제지. 하지만 나는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였어요. 저들을 저렇게 내모은 것에 중요한 책임이 나한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들이 죽기를 바랄 때는 내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윤리감각이라는 겁니다. 저 더럽고 지저분한 주정뱅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했던 것들은 결국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등값에 속한다는 거지. 이 정도 돼야 윤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윤리감각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의 이름으로 명예에 대한 명예로운 생각에서 호네스타 모르스, 라틴어로 그러죠. 명예로운 죽음. 이게 나한테는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거지. 이 치욕 속에서 암세포를 다 끼안고 죽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퍼켈시, 이거 아주 길게 이어지는데 중요한 문장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형식으로 완전한 고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퍼케일 누군지 알겠죠? 침입자 퍼케일은 바로 고해를 들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다 드러나죠? 이건 퍼케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국에 살아왔던 흑인들이라 그랬죠. 원주민의 후예들이라 그랬지. 그 후예들에게 고해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나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인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요? 예, 마틴 루서 킹이 한 유명한 말이 떠오르죠.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저 악마 같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저 착한 사람들의 긴 침묵이다. 그 선한 사람들의 그 긴 침묵이 저 악한 사람들의 왱왱대는 그 소리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난 선하니까 아무도 해코지 안 했어.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걸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인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죠. 그 거버먼트가 있는 곳에 체인을 뚫고 폭파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죠. 응? 그래서 다 그럼 스스로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내가 암세포를 온몸에 품고 있는 내가 저렇게 불살라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알까? 까지 가는 거지. 이런 선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 시대,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선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사는 세상에도.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쿠시가 그런 것 같은데, 영웅론에 대해서도, 영웅적 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영웅의 도래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독자들이 읽어내야죠. 이 고해입니다. 이건 딸에게 쓴 편지 형식인데 결국은 침입자였던 퍼켈이라는 그 흑인 원주민에게, 상처 입고 고통받은 원주민에게 바치는 고해였네요, 결국은. 근데 이걸 딸에게 전해주면은 편지가 도착하겠죠. 그죠? 근데 퍼케일이 전해주지 않으면 도착할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둘이 사랑하게 돼요. 이 마지막이 조금 낯설다 싶기도 한데 마지막 문장 때문에 낯설미 조금 완화됩니다만은 256쪽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는 그가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길 바란다. 죽어가는 중입니다. 그는 퍼케일이에요. 그러나 그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는 여자만이 남자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유혹이 아닌 끌어들임. 그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나는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단순한 걸 얘기하는 거다. 그는 사내아이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퍼케일은 아직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지퍼와 단추와 후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어느 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는 더 충실해진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그의 손을 끌어줘야 한다. 둘이 점점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지면서 끝내 포옹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마지막 문장이 그 포옹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이랬죠. 뭔가 아직도 완벽한 그 일체, 혼연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죽는 순간에도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저 남자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가르쳐 줘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추워서 배, 심장 그리고 뼛속까지 추워서 잠에서 깼다. 발코니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다. 커튼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퍼케일은 서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수많은 잎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팔과 높이 올라온 어깨와 앙상한 등뼈 가장자리에 손을 댔다. 나는 이를 덜덜 떨며 그에게 물었다. 뭘 보고 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갔다. 우리 밑에 있는 그림자들의 바다. 어둠 위로 물고기 비늘처럼 움직이며 바스락거리는 잎들의 장막. 내가 말했다. 시간이 됐나요? 나는 침대 속으로 차가운 시트 사이에 있는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커튼이 젖혀졌다. 그가 내 곁으로 들어왔다. 처음으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팔로 잡고 굉장한 힘으로 끌어안았다. 그래서 숨이 나에게서 황급히 빠져나갔다. 그 포옹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이렇게 둘이 고해하고 난 다음에 둘이 이제 포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완전 혼연일체인지 아닌지는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침입했던 낯선 침입자 퍼케일과 암세포를 품고 살아가는 이 커렌이라는 한 백인 여성의 포옹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정확히는 편지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이 수치심을 다 끌어안고 자신의 죽음을 퍼케일과 함께 맞이하는 커렌의 그 고백을 보면서 백인 여성들은 얼마나 동의를 할까? 영국 문학이든 미국 문학이든 식민지 경험을 어떻게 재현하는가가 논란거리입니다. 우리 제인 오스틴부터 다 영국 경험이 있는 주인공들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요. 근데 대개의 경우 이건 오리엔탈리즘이 지배적이죠.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우리의 목소리 들리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직간접적으로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는 그 수치심에서 자유로운가? 끊임없이 합리화, 정당화에만 몰두하지 않는가? 생각도 합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술의 아버지, 미술의 아버지가 제라르 세코토라는 사람이라는데요. 그림이 참 좋습니다. 봤더니 이 사람이 또 비지터, 이스트우드라는 장소에서 곳이 있는데 여기에 그림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런 소설을 읽고 나면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워낙 우리가 백인의 시선으로 보는데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황인종의 눈으로도 세상을 못 봅니다. 그야말로 노란 피부에 하얀 가면을 썼어요. 가면이 진짜 자기 모습인 줄 안단 말이지. 그 눈으로 우리는 백인도 바라보고 흑인도 바라보고 아시안도 바라봅니다. 백인의 눈으로. 오리엔탈리즘이 이렇게 철저하게 내면화되어 버렸죠. 우리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일본에 못지않게 우리는 서구의 눈으로 소설 제목 같다. 누구야? 어둠의 심연. 응? 어둠의 심연. 응. 조집 콜레드. 그건 러시아 쪽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긴 한데 서구인은 보니 너무 익숙해요. 근데 이거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이 얼굴들을. 여기 빠뜨리기 아까운 문장들입니다. 여적입니다. 여적. 남은 물방울들입니다. 나는 내 인생도 쓰레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들이 쓰레기라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총을 쏜다. 흑인들에게. 그러나 결국 살 가치가 없는 건 우리다. 응? 백인들이다. 나는 이 땅 위를 걸을 때, 남아프리카 땅 위를 걸을 때 흑인들의 얼굴을 밟고 지나간다는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아요. 그들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몸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키나와에 가면은 그런
동요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함부로 뛰지 마라. 너의 할아버지가 어디에 묻혀 있을지 모른다. 이 오키나와 전투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키나와 폭격도 그렇고 이 미국 일본군의 학살도 그렇고 또 집단 자결도 그렇고 그 노래 가사가 딱 떠오르는 문장입니다. 나는 수치심에 마비되지 않기 위해 더 나쁜 상황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수치심 마비되면 안 되죠. 근데 수치심을 계속 자각해야죠. 자각해야 이게 반복이 안 되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움만 남아요. 이상합니다. 잘한 게 없진 않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운 것만 남습니다. 나이 더 들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전쟁이란 표면적인 명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껍질을 벗겨보면 언제나 늙은 사람들이 추상적인 명분을 내세워 젊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것에 불과하죠. 이게 전쟁에 대한 정의입니다. 늙은 사람들이 추상적인 명분을 내세워 젊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것. 이걸 획책하는 정치적인 흐름들을 파악하는 게 젊은이들의 몫인데 참 안타깝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브레이커 모렌트, 호주 영화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파견된 그 병사의 얘기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호 전쟁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너들의 그 잔혹성, 잔인성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이 아시죠? The Power of One. 이제 흑백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투투 대주교 이런 사람들이 참 고심을 많이 했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인빅투스, 패배하지 않는 자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럭비 얘기입니다. 럭비 얘기. 만델라가 영국을 이겨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럭비 팀을 꾸리고 하는 재밌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만델라가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I am captain of my soul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리고 이 영화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꼭 보세요. 왓챠 있습니다. 왓챠. 그 OTT에 있어요. 왓챠를 해도 되죠. 워낙 유명하니까. 바바리안이라고 검색해야 됩니다. 이 바바리안 하면은 요 영화가 나와요. 이 사람이 치안 판사고요. 이 사람은 조엘 대령입니다. 이 사람은 만달 그 준인가 그런데 아주 악독한 그 바바리안들 만드는 발명해내는 자들이죠. 이 치안 판사도 여기 커렌 부인의 연장선상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여요, 이제. 자신이 누려온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이 원주민들의 관점에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극한적으로 묻습니다. 나중에 원주민을 그 여성을 보내줬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이 장면이죠. 여자 옷을 입혀놓고 나무에 막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런 고문을 가합니다. 그런 치욕을 겪으면서도 이걸 자신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철의 시대는 이 Waiting for the Barbarians하고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버전은 야만인을 기다리며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잘 만들었습니다. 평점이 별로 안 높던데 난 이해가 안 가요. 난 별 5개 바로 해버렸습니다. 작품을 원작을 읽고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영화를 독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보고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화면이 좀 느리고요. 스토리가 너무 느리게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영상도 좋고요. 이 미장센도 아주 좋습니다. 빛 들어온 장면 같은 거 보면 아주 잘 해놨습니다. 말 안 할게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쿠시에 한번 팬이 돼 보시기 바랍니다. 야만인을 기다리며 마이클 K. 추락. 제가 좋아하는 김혜수가 읽고 있다는데 읽어야지. 그리고 이건 도스토옙스키의 얘기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땅도 있고 많이 있다 그랬죠. 어느 운 나쁜 해일기. 이건 비교적 후반 소설입니다. 그리고 자전적 소설 요게 3권짜리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서머타임 하나로 묶어서 나온 모양이에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좋고요. 쿠시 문장의 묘미를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한마디 따왔는데 모든 자서전은 이야기하기다. 뭐 당연하죠. 다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왜 시장 가면 그러잖아요. 내 얘기 소설로 쓰면은 10권도 넘을게요. 이러잖아요. 다 그 이야기를 구성하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모든 글쓰기란 자서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온 이 쿠시의 소설들은 다 변형된 자기 얘기들이죠. 자신들의 고민들을 소설로 표현한 겁니다. 시적이고 간결한 문체, 편지란 형식에 얹어서 쓴 철의 시대라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오토바이오그래피의 일부분이겠죠. 자신의 고민의 일부분을 커렌을 통해서 대신 얘기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오늘은 그 철의 시대에서 살면서 흙의 시대를 갈구하는 백인 여성의 절절한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이번 학기 선곡 세계문학의 숲 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름방학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기가 막힌 작품들, 말로만 듣고 읽어보지 못한 작품들로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지금 5권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3권만 결정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방학 건강히 잘 보내시고 가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